자, 그러면 1문단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조약은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자기들끼리 그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결정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조약을 맺었다는 건 내가 당장 해야 하고 받을 만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력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국제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은 또 무엇이냐?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약이나 관습법 모두 규범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규범이라는 건 당연히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 결정 사항의 자체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권고라는 건 뭘까요? 권하다. 뭔가를 제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잘 해보지 않을래? 정도까지만 있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바로 뭐예요? 규범처럼 지켜야 할 의무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여기 체크 엄격하게 준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지키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규범적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뭔가를 제약하고 있어요. 뭔가 반드시 해야만 해요. 이런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밑으로 한번 볼게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얘들아 위반에 대한 제재가 무슨 말이야? 안 지키면 혼내준다라는 뜻이죠. 위반을 했을 때 제재를 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론 뭐처럼 대한다? 규범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대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1문단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뭐랑 뭐가 해당될까요? 조약과 또 뭐가 해당돼? 국제법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은요, 이거는 법적 구속력,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열심히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은 1문단 앞부분에서 언급됐던 조약이나 국제법이 아니라 뭐에 해당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거 BIS 비율 규제가 바로 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해당되는 것이죠. 1문단의 내용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1문단에서는 두 가지의 경향을 비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향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위반할 경우엔 혼쭐을 내주는 뭐가 있어? 조약 또는 국제법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뭔가 누가 혼쭐 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알아서 실천하고 있어. 이게 바로 뭐? BIS 비율 규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BIS 비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은요, 여러분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또는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더 투자를 장려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나 지금 당장 돈 필요한데 예금에서 돈 찾아야지 하러 갔는데 은행이 저희 돈 없는데요?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이거 은행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죠? 얘들아 이렇게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돈을 찾고 돈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행위들이 어디선가 막히지 않게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은행이 자기의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확보하는데 최소한의 자기 자본의 비율, 즉 뭐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은행이 들고 있어야 하는 자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의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예금자 보호, 그쵸? 내가 나중에 돈 찾으러 갔을 때 저희 돈 없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예금자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라면서 BIS 비율에 대한 핵심이 있었죠. 바로 뭐?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본은 요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 적어도 몇 프로? 8%는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기준인 거죠. 그래서 얘들아 밑에 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식 잘 살펴보시면은 위험이 가중된 자산 중에서도 내 자본은 적어도 몇 프로는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적어도 8%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밑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이러한 종류가 있어요. 기본 자본이 있고요. 보완 자본이 있고요. 또 뭐도 있어. 단기 후순위 채무까지 다 합쳐야 합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위험 가중 자산은 각각 보유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다가 곱하기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것들을 다 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의 자산을 가질 거 아니에요. 뭐 어느 곳에 대한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또는요 부동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인데 이 자산들이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가 다 똑같진 않죠. 다 다르죠. 주식이 떨어지는 것과 땅이 떨어지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다가 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각각 위험치를 곱해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위험 가중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볼게요. 위험 가중치는 위에 나와 있죠. 요거. 자산의 유형별로 신용의 위험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험 가중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용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가 높다는 거는 위험한 자산이다 라는 뜻이고 가치가 금방 흔들릴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얘들아 OECD 국가의 국채는 0%로 해놨어. 그럼 무슨 말이야? OECD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뭐다? 위험 가중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맞지? 게다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는데 회사채는 100%로 밑줄 획일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국채면 다 0%, 회사채면 다 100%.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밑으로 볼게요.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서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도 나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으로 두 개를 구별시켰어요. 자, 그래서 신용 위험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에 따라 은행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젤 1 협약 1996년 거. 자, 얘들아 제가요 시간이 등장하면 이렇게 깍색 표시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구별해 보세요 라고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 지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살짝만 내려다 보면은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2가 도입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어떤 문제를 내고 싶어요? 바젤 1과 바젤 2를 구별해 보세요. 얘네들 사이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요? 이걸 물어보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깐 위로 올라가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1996년 바젤 1이 있었어요. 자, 바젤 1은요 어떻게 계산했었었니? 일단 자기 자본에는 총 3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번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기본 자본이 있고요. 더하기 2번 뭐였어요? 보완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뭐예요? 단기 후순위 채무였어요. 이 자기 자본을 뭐로 나누는 이 자기 자본을 밑에 있는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누었고 그걸 곱하기 100을 했거든요. 근데 이 위험 가중 자산은 바젤위원회가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과 또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으로 구별시켜 놨어요. 맞죠?
근데 자, 아까 전에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뭐 할 수 있어? 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이 위험 가중 자산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곱한다고 했죠. 위험 가중치. 그때 국채는 OECD 국가의 국채는 모두 0%.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모두 100%로 곱해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가 얘들아 뭐의 내용? 바젤 1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바젤 2로 한번 가보도록 하실게요. 자, 바젤 2에는요.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아까 나왔었었네요. 신용 위험에 따른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위에 있는 그림, 즉 여기 요 그림에서요. 뭐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댔다는 거야? 두 번째는 얘가 조금 변화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어서 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게요. 자,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대요. 그러면 새로운 게 등장했네? 표준 모형 또는 내부 모형 중 선택할 수가 있어. 일단 얘들아 표준 모형에서는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부터 150%까지 이거 얘들아 뭐야? 변화된 거죠. 바젤 협약 1에서는요. 어떻게 계산했었어? 국채는 다 0%였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 0에서 150%. 또 얘들아 회사채는 어때요? 20%에서 150%까지였죠. 그러니까 위에서 바젤 협약 1에선 어땠는데 회사채는 다 100%였는데 이게 좀 차이점이다. 그래서 가중치를 구분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위에서는 획일적이었는데. 자, 그래서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 가중치가 낮아집니다. 자, 얘들아 상관관계 등장했죠? 잠깐 시간 내서 정리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 가중치가 낮아요. 그럼 얘들아 보세요. 자, 국채가 만약에 0%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채는 믿을만한 건가요? 네, 믿을만한 겁니다. 반면에 얘들아 국채가 계산이 됐는데 위험 가중치가 150%네? 그럼 믿을만하니? 그렇죠. 신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 얘기인 거죠. 가볼게요. 자, 그래서 예시가 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이에요. 그런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래.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지금요.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는 건 BIS 바젤 2가 제시한 가장 낮은 정도의 위험 가중치죠. 그럼 얘들아 이 회사채 좀 믿을 만하니? 네, 믿을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아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100억 원에 20%에 해당하는 20억 원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다 뭐다? 표준 모형입니다. 여기까지가. 됐니? 요거는 표준 모형. 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내부 모형입니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것을 감독기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내용까지만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들아,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기 자본이고요. 자기 자본은 1, 2, 3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1, 2, 3은 뭔지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를 뭐로 나눠요? 여전히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누고 바젤 협약에서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으로 나누었던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위험은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변화된 바는 없죠. 그죠? 이것도 은행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요 무엇이 변화했느냐? 바로 여기가 좀 변화했습니다. 일단 신용 위험을요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표준 모형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뭐였어?
내부 모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부 모형은 누가 선택할 수 있었어? 마찬가지로 은행이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얘들아, 이 1996년에 있었던 바젤 1에 비해서 바젤 2는요, 신용 위험도 시장 위험처럼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위험 판단 방법이 도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표준 모형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국채는 0에서부터 150%까지, 회사채는요, 20%에서 150%까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바젤 1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획일화되지 않게 좀 다양한 상태를 반영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얘들아? 요 점이 변화했다. 자,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할 경우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했대요. 그럼 얘들아, 규제 비율이 몇이야? 원래는 적어도 규제 비율이 8%는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바젤 1에 비해서 바젤 2는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변화 가능성을 더 많이 준 거죠. 그치? 그러니까 조금 바젤 1은 좀 딱딱했다면 바젤 2는 좀 뭔가 허용해주거나 조금 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게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최근입니다. 최근에 뭐가 등장해요? 바젤 3이 발표됩니다. 그럼 뭔가 또 변화했겠다. 변화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습니다. 아, 이거 엄청나게 큰 변화네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정리해 볼까요? 자, 원래 자기 자본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제외된 거야? 3번이 제외된 겁니다. 큰 변화죠. 그럼 체크해 볼게요. 바젤 3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자기 자본에서요. 1과 2만 반영합니다. 맞나요? 큰 변화가 있었네요. 그지요? 자, 또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또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얘들아 여기 잘 봐야 돼. 위에서는 자기 자본이라고 했잖아. 이제는 뭐야? 기본 자본이에요. 말 잘 봐야 돼. 기본 자본? 어디서 봤었지?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기본 자본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두 번째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이게 1번 기준이고요. 2번 기준은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에서 뭐의 비율? 1의 비율까지 본다는 거예요. 맞지? 근데 얘들아, 이 1의 비율이 최소 몇이야? 최소 6%가 돼야 돼. 그러면 적어도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최소 6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맞죠? 그치? 그래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본을 더 탄탄하게 많이 챙겨놔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을 때 바젤 협약에서 말하는 이 BIS 비율은 적어도 몇은 돼야 돼? 8%는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아, 만약에요, 여기가 지금 6%면은 얘는 몇 프로는 돼야 돼? 여전히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는 돼야 되겠네? 맞죠? 좋아.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좀 변화하기도 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럼 더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화되어서 제도화되고 있어요. 얘들아, 제도화된다는 건 뭐야? 꼭 지켜야 하는 규칙처럼 되었다는 뜻이죠. 밑으로 볼게요. 현재 바젤위원회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각 국가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담당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가입도 하기 전부터 이걸 도입했어요. 뭐지? 왜 그런 거야? 나는 여기에서 바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어도
적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뭔가 금융시장에,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내가 끼어들고 싶다면 이걸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한번 볼까요?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한 징표를 보여줘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내가 이걸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못 잡겠죠.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해요. 어디에? 국제금융시장에 발을 못 들이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하고 싶으면 뭐는 따라야 돼? 여기서 얘기했던 BIS 비율은 맞춰줘야 돼. 그래야만이 좀 믿을 만한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으로 볼게요.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제정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여기 밑줄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해요.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회원이니까 그걸 따라야 할 의무가 생겨. 근데 회원이 아닐 때에는 의무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나라는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도입했대.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의무가 없지만 뭐 한 거예요? 그럼에도 따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의무가 없어도 내가 이걸 해야만 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도 내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1문단의 하단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인 거죠. 그치. 가입하기 전부터 내가 이걸 따랐다. 이거는 신뢰가 주는 구속력이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어서 볼게요. 하지만 바젤위원회는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면 초국가적은 무슨 뜻이야? 국가 이상의 것. 뭐 예를 들어서 유엔이라던가 이런 국제기구들은 초국가적인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젤위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을 하거든요. 자, 아까 전에요. 바젤위원회 몇 개가 가입했다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이거 가입해야 될 의무를 가진 국가는 28개거든요. 근데 가입을 안 해도 따르는 건 뭐? 100개가 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신뢰가 주는 구속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밑으로 볼게요. 이렇게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는 뭐예요? 회원국이 아닌 거죠? 회원이 아닌 나라도 이걸 따른다? 이게 바로 뭐다? 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구나. 그 얘기예요. 자,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딱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뭐가 있으니까? 안 지키면은 제재를 하니까. 너 이거 안 지켰어? 우씨,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바젤 기준도 나중에는 딱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바젤 기준도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처럼 제재에 의한 신뢰성,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38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볼 건데요. 1번 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부과합니다. 얘들아, 1문단에 있었죠? 명시적인 합의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므로 1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새로운 바젤 협약 발표되면 기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38번의 2번도 어때요? 맞는 말입니다. 3번이에요. 딱딱한 법에 뭐 있었어? 조약과 관습법이 있었죠? 조약과 관습법은 신뢰가 아니라 법적인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일반적인 제재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여기선 뭐래?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하는 건 얘들아, 딱딱한 법이 아니라 뭐야? 말랑말랑한 법에서 하던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네요. 4번입니다.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결정을 준수하게 합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BIS 비율을 잘 안 따르면 어떻게 돼? 국제금융시장에 낄 수 있어요? 못 낀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5번,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 법제화하는 것은 뭐 하려고? 우리 은행 괜찮아요 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5번 맞는 말입니다.
자, 얘들아 38번에 3번 보시면요. 오답인 단어를 하나 쑥 집어넣어서 오답 선택지를 만들어냈어. 평가원이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뒷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이에요. 자, 39번의 얘들아 요거 오답률 53.5%였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바젤 협약 1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집니다. 근데 얘들아 바젤 협약 1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요 국채는 무조건 0%, 회사채는 무조건 100%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요 회사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100%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얘는요 신용도와는 관련이 없겠네요. 언제나 획일적으로 100%니까.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 은행들이 준수해야 되는 위험 가중자산 대기 자비자본의 최저 비율은 똑같다. 얘들아 보세요. 아까 전에요 뭐라고 얘기했니? 뭐라고 얘기했어? 바젤 2에서는 규제 비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줬다고 했죠. 그럼 언제나 똑같을까? 아니에요. 좀 다른 것들도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2번 어때? 동일하지 않겠죠? 3번입니다. 바젤 2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국채는 얘들아 아까 전에 바젤 2에 따르면 몇이라고 했어요? 0에서부터 150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회사채는요. 0에서부터 15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질문해 볼 거야. 발레를 한번 찾아봐. 3번의 발레. 이런 경우 가능하죠. OECD 국가의 국채를 샀는데 그게 150%야. 그걸 매각했어. 그리고 회사채를 샀는데 그것도 위험가중 요소가 150%야. 그럼 변화하니? 안 변하겠죠? 똑같은 금액의 150%면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항상 높아진다라는 말은 틀렸죠?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은 틀렸네요. 자, 이렇게 얘들아 선택지가요 애매하면은 이 선택지에 대한 발레를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해봐. 발레는 하나만 있어도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4번입니다.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위험의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거 보실 거예요. 바젤 2라고 얘기했어. 시장 위험도 은행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측정 방식. 근데 신용 위험도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은행이 선택해서 측정 방식 고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39번에 4번은 맞는 말이네요. 맞나요? 따라서 얘들아 4번 정답. 자, 5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래. 얘들아 봐봐.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전에? 얘는 적어도 몇 프로? 6%는 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들아 지금 5번 선택지는 뭐라고 얘기해? 얘가 몇 프로여야 된대? 최소 2%여야 된대. 맞는 말이니? 왜 틀렸는지 한번 증명해 볼까? 자, 만약에요 얘가 2%야. 근데 1번은요 3%야. 그럼 얘들아 총 합계 몇 프로 돼? 이러면 얘들아 바젤 협약 기준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죠? 바젤 협약은 8%는 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틀렸죠? 발레가 생겼네? 그러니까 5번은 어때요? 불가하네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4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40번 문제는요. 이때 당시에 킬러 지문이었고요. 오답률 75%였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맞추면 좋겠죠. 표준 점수가 올라갈 테니까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보자.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뭐?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랐어요. 내부 모형 아니야. 표준 모형이야. 자, 그런데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래요. 그럼 얘들아, 지금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얘는 지금 위험 가중 자산을 이미 산출한 거야.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 반영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값이냐? x에다가 곱하기 0.5를 해서 나온 값이 300억 원이라는 뜻이죠. 맞니? 그럼 얘들아 원래 이 x값은 뭐였어? 600이죠? 그러니까 원래 회사채의 전액은 600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얘들아 BIS 2 협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젤 협약 2에 따른 BIS니까요.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몇이야? 요거 다 합치면 1000억이죠. 그래서 1000억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3개 다 더해야 되지? BIS2니까 얼마니? 얘는 다 더하면 도와줘. 110억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라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니? 11%지? 그럼 얘들아 BIS 비율은요. 적어도 8% 이상이라고 했는데 8% 이상 나왔으니까 잘 됐네. 얘는 잘 지켰네요. 그죠? 1번 보겠습니다. 갑은행이 제시한 BIS 비율 몇 프로였어? 11%죠.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은 적어도 8% 이상이었어요. 따라서 상회하죠. 상회하다라는 건 그 위를 맴돈다라는 뜻입니다. 웃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1번은 맞죠. 2번 보겠습니다.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대. 얘들아 이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 계산해 볼게요. 얘들아 아까 전에요. 지금 이 회사채가요. 몇 프로라고 했어? 0.5%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를요 한번 0.2로 계산해 보는 거야. 뭐에다가? 원래 600억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돼? 0.2를 하면 되죠? 그치? 그럼 얘들아 몇 나오니? 120억이 나와요. 맞죠? 그럼 얘들아 다 더해보면 얼마 나와? 300 더하기 120 더하기 400에다가 이게 몇이에요? 110억이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얘네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700, 820억분의 110억이 나오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요. 시간이 언제 그런 시간이 다 있어. 힘들잖아. 생각해보자 얘들아. 봐봐. 얘랑 얘를 비교해봐봐요. 분자가 똑같죠. 분자가 똑같으면요. 뭐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이 수가 커?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체 수가 더 커지죠? 그럼 얘들아 얘가 분모가 더 작으니까 이 수가 훨씬 더 크네. 그럼 얘들아 얘는 적어도 뭐 이상이야? 11%보다 크겠죠? 그럼 얘들아 보세요. 얘는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이 11%였거든요. 얘보다 높았겠죠? 따라서 2번은 맞는 말.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해도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봐봐.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험 가중치가요. 이렇다고 얘기했죠? 가중치가 더 작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 계산되는 값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가중치가 작네요. 그 얘기는 뭐가 더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위험, 가중, 자산의 전체 크기가 줄어들겠네?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 아, 당연히 BIS 비율은 증가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하튼 두 가지의 방법 모두 써도 2번이 맞는 말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계상됐던 금액 자체가 국채가 훨씬 더 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되지 않았던 국채의 전액이 회사채보다 훨씬 더 컸대요. 근데 얘들아 계산된 거는 똑같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국채에 반영된 가중치가 훨씬 더 작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훨씬 더 적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얘들아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4번 보실게요. 갑은행이 바젤 1 협약을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치 산출한다고 보자. 얘들아 바젤 1 협약은요. 획일적으로 회사채는 몇 프로 반영해야 돼? 100% 반영해야 되죠? 그럼 얘들아 이게 다 들어간다는 뜻이야. 맞지? 그럼 얘들아 600억으로 계산이 당연히 되겠네. 정답은 5번입니다. 왜 틀렸는지 볼게요. 갑은행이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을 증액했대요. 근데 얘들아 바젤 3 협약은 얘들아 기준 두 가지였지. 이거 두 개 다 맞춰야 돼. 맞니? 자 그러면 1번과 2번 다 맞추는지 보겠습니다. 보자. 자 보완자본이 몇이 됐어? 그래서 얘는 30이 됐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바젤 3에서는 얘 반영 안 하죠? 그럼 얘들아 얘네 다 더하면 몇이야? 80억 원이네. 그치. 그럼 얘들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1번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중에서
80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적어도 8%는 되겠네요. 그지? 얘는 괜찮아. 근데 얘들아 기준 하나 더 있었어. 뭐? 요거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맞지? 그럼 얘들아 얘도 계산해보면 얼마야? 얘는 2번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중에서도요. 얼마예요? 기본 자본은 50억밖에 안 되네. 그럼 얘들아 얘는요. 적어도 66%보다는 커야 된다고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충족을 못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41번으로 넘어가실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아마 좀 헷갈릴 만한 정답이 4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요.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1번과 2번은 아마 좀 틀렸다는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관련이 없죠. 2번입니다.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게 요청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틀렸죠. 3번입니다.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걸 안 지키면 이거는 신뢰가 만들어주는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4번 볼게요.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는 당연히 뭘 해야 돼? BIS 비율을 도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건 뭐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한 거야. 그럼 신뢰가 주는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의무가 있어서 한 것뿐이니까. 이해됐지? 5번 볼게요.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는 BIS 도입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젤 기준을 제도화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주는 구속력에 따른 것이죠. 따라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헷갈리면 근거가 또 여기에서도 설명해주고 있죠. 여기 체크.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 즉 회원이 없는 국가죠.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현실을 기억이라고 부릅니다라고 했으니 명확한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돼요? 5번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42번입니다. 42번은 오답률 의외로 53.1%였어요. 그래서 얘가 오답률 10이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42번에 3번 한번 보실게요. 제가 아까 전에요 42번 설명드릴 때 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발을 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국제금융시장에 발을 못 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42번에 3번을 보시면 갑자기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네요. 틀렸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